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지은이는 정문정, 발행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례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사람마다, 관계마다 심리적 거리가 다르다는 점을 무시하고 갑자기 선을 훅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상처를 주고 당혹감을 안기며 기껏 붙잡고 사느라 힘든 자존감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감정의 동요 없이 금 밟으셨어요 하고 알려줄 방법은 없을까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 50만 부 기념 스페셜 개정판인데요. 저자 스스로 시도한 훈련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담아 일상에서 마주치는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사람을 자꾸 참으면 스스로 무기력해집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나만의 대처법을 갖춰야 하는데요.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해서 몸을 가꾸듯 자기 표현의 근육을 키워서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책에는 인생 자체는 긍정적으로, 개소리에는 단호하게, 선을 자꾸 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단호하고 우아하게 거절하는 연습, 부정적인 말에 압도당하지 않는 습관,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온다. 흠집이 아니라 생활 기스다.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등 자기 표현의 근육을 키우는 법과 세련되게 불편함을 표현하는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다. 그들은 내게 상처를 주고 당혹감을 안기며 기껏 붙잡고 사느라 힘든 자존감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들을 처음 봤을 땐 엉엉 울기만 했는데 계속해서 마주하는 동안 나름의 대응법이 생겨났다.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되는 발언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다. 누군가 그 선을 넘었을 때 경고하는 것은 언어 폭력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편견이 심한 말을 들었을 때 흥분하지 않고 제3자가 듣는다면 오해하겠는데요 라고 말하거나 당사자가 들으면 상처받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싣지 않고 최대한 건조하게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상황을 이해 못한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되물으면 더욱 좋다. 예를 들어 누군가 농담이라며 저 사람은 얼굴이 참 이타적이네요 라고 한다면 아, 저 사람이 못생겼다는 뜻이죠 라고 되묻는 것이다. 그렇게 물어보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머쓱해하며 자신의 표현을 점검할 것이다. 세 번째는 상대가 사용한 부적절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들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영감탱이는 욕이 아니라 친근한 표현이라서 썼다고 한다면 저도 친근하게 영감탱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고 응수할 수 있다. 상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돌려줄 수도 있다. 가슴이 작은데 왜 브레이저를 해? 하고 묻는 남자에게
그럼 오빠는 왜 팬티 입어? 라고 할 수 있듯 이상한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역지사지를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무성의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육아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여러 번 설명했음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떼를 쓴다면 달래주지 말라고 조언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만 보거나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한다.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아이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멈추게끔 하는 것인데 이 원리는 어른에게도 유효하다. 메신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히읗 또는 그렇군 정도로 답해 대화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도가 심하다면 아예 메신저를 읽지 않거나 읽었어도 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 직접 만난 상황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ning 정도의 표현만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유머러스하게 대답하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말을 들을 때 특히 유효한데 누군가 가부장적인 편견이 가득한 말을 할 때 와, 조선시대에서 오셨나 봐요. 상평통보 보여주세요. 하고 받아치는 식이다. 애정은 없고 자기 자랑만 있는 잔소리를 들으면 요즘은 잔소리하려면 선불 주고 해야 한다던데요. 라고 하거나 저희 부모님도 30년 동안 노력하다 포기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하고 농담하듯 받아치면 상대도 더는 말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다.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화제를 돌리는 것도 좋다. 단 농담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는 내공이 좀 필요하므로 경험치가 좀 쌓인 후에 시도하길 추천한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자꾸 참으면 내가 무기력해진다.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나만의 대처법을 갖춰야 한다. 다들 괜찮다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떨어 하는 사람에게 그 평화는 다른 사람들이 참거나 피하면서 생겨난 가짜임을 알려줘야 한다. 인류는 약자가 강자에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함으로써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부당함을 더는 참지 않기로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이런 것이라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세상의 진보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 흠집이 아니라 생활기스다. 대학교 1학년이던 4월, 싸이월드 다이어리에 이렇게 썼다. 내 인생의 봄은 끝났다.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남자친구에게 차인 날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실소가 나오지만 그때는 진지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어려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서툴렀고 이성을 대하는 법을 잘 몰랐을 뿐이다. 그건 동갑이던 상대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만나자라고 하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미워졌다. 내 인생의 봄은 끝났다라고 썼을 때 정말 내 인생의 봄이 끝났던가? 당연히 아니다.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야만 선명하게 보인다. 20살의 당연한 문제들은 대부분 내 인생의 최초의 것들이었고 그래서 어려웠고 체감하는 온도도 너무 높았다. 다른 사람들은 온탕에서 여유로운데 나 혼자만 열탕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연애뿐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동안 부모 잘못 만나서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부모에 대한 이상형이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단 하나의 세상이다. 그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거나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오래 지속되면 그 결핍이 자기 연민, 극도의 인정 욕구, 정서적 불안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부모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 나 자신을 긍정할 수 없게 했다. 내 성격이 비뚤어진 이유, 자존감이 없는 이유도 모두 부모 때문인 것 같았다. 사람들을 만나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모가 내게 상처 준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내가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도 지나치게 오래 곱씹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났고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끝없이 말하고 있을 수는 없다. 성인이 되어서조차 어릴 때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하며 울고 있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부모님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겠다고 마음먹고 찬찬히 살펴보니 내게서 부모님을 덜어내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았다. 아니, 오히려 꽤 괜찮은 부분들이 있었다. 괜찮은 부분은 처음부터 있었는데 내가 상처받았다는 생각, 그 상처가 너무나 크다는 생각, 실수가 아니라 실패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게 더 맞을 것이다. 상처에 집중하다 보면 본래의 성질을 잊게 되니까. 남편과 결혼 반지를 맞추러 갔을 때 일이다. 점원이 14K로 할 것인지 18K로 할 것인지를 물었다. 설명을 하던 중 점원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래도 18K가 금압량이 더 높으니까 생활기스가 좀 더 날 순 있지요. 그래도 결혼 반지는 보통 18K로 많이들 하세요. 가격 차이는 약간 있어요. 이때 들었던 생활기스라는 말이 마음에 남아 정확한 뜻을 검색했더니 사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구나 가전제품 따위에 생기게 되는 흠집이라고 쓰여 있다.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흠집이라니 나는 이 담대한 표현이 좋아졌다. 이에 비해 흠은 어떤 물건에 이즈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상한 자국, 어떤 사물에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 사람의 성격이나 언행에 나타나는 부족한 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흠이든 생활기스든 생채기가 난 건 똑같지만 그걸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나는 이해했다.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상처받지 않는 무균실의 환경이란 건 있을 수 없으니 누구에게나 흠이나 있을 것이다. 잘 해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보석함의 고이 모셔두지 않은 이상 매일 끼고 있는 반지라면 생활기스를 피할 수 없듯 살아가는 일에서 상처를 피할 순 없다. 더욱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상처가 있는 법이다. 실패에서 오는 괴로움을 그렇게 이해하면 스스로를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그냥 거대한 흠이 아니라 자잘한 생활 기스들인 거다. 나는 걸을 때 약간 절뚝거린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이후 그렇게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내가 걸으면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것 같았다. 재활운동을 할 때도 부끄러워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다.
다시는 사고가 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밤마다 울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울고 있을 수는 없다. 언제까지나 걷지 않을 수도 없고 말이다. 에라 모르겠다. 좀 절뚝거리면 어때? 라고 생각하자 걷는 것이 그렇게 스트레스로 느껴지지 않게 됐다. 남에게 신경을 덜 쓰고 열심히 걷다 보니 이제는 더 좋아졌다. 그러고 보면 인생에는 아주 약간의 어쩔 수 없지 하는 체념이 필요한 것 같다. 온 힘을 다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한 상처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생활기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렇게 체념하면 콤플렉스가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내 발목에는 교통사고로 생긴 7cm 길이의 흉터가 있는데 언젠가는 이 흉터가 시작되는 부분에 꽃문신을 그려 넣을 생각이다. 흉터 전체가 활짝 피어난 꽃처럼 보이도록. 선을 잡고 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심리학 용어 중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말이 있다. 개인이 쾌적하게 있기에 필요한 점유 공간을 뜻하는 말인데 나라마다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리가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은 1.01m, 미국은 89cm 정도라고 한다. 미국인보다 일본인이 안전거리를 더 길게 둔다는 얘긴데 한국인은 아마도 미국인보다 일본인에 가까울 것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사람과 가까이 있게 될 때 불편한 이유도 지하철에서 자리가 났을 때 최대한 떨어져 앉으려고 하는 것도 이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려는 본능 때문이다.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퍼스널 스페이스란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의 거리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낯선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날씨 정도를 화제에 올릴 뿐이지만 친분이 있는 사람과는 가까이 앉아 깊이 있는 주제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마음의 퍼스널 스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영역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 때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기에 인간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다. 반면 이 감각이 뒤처지는 사람들은 자꾸만 선을 넘는 발언을 하거나 친밀도에 맞지 않는 질문을 던져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 같은 질문이어도 누가 어떤 뉘앙스로 하느냐에 따라 나의 대답은 달라진다. 적절한 거리를 두지 않고 훅 하고 다가와 질문 세례를 던지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대꾸법으로 응대한다. 나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면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대화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섣불리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상사에게 갑자기 요즘 바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과장님이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떠세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통 상대는 여기 답하면서 자신이 질문한 의도를 함께 말하기 마련이다. 단순히 안부를 물은 것인지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인지를 들은 후 나의 상황을 말해도 늦지 않다. 경험상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서 갑자기 SNS로 그런 식의 연락이 온 경우는 대개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이 경우에는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되물어 질문의 의중을 파악한 후에 축하해. 그런데 내가 요즘 좀 바빠서 결혼식에는 못 갈 것 같아 정도로 대답할 수 있다.
질문자의 의도를 곧바로 알 수는 있지만 대답하기 불쾌한 경우에는 딴청을 부리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너 페미니스트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아니요 같은 대답부터 하지 않고 페미니스트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또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쾌한 티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는 여성 우월주의자를 페미니스트라고 하지 않나? 내가 아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같은 해명을 하다 스스로의 논리가 빈약함을 깨닫고 급히 화제를 돌리게 된다. 질문자의 의도를 모르더라도 대답하기 꺼려지는 질문, 논쟁이 예상되는 질문에는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차피 모든 사람과 토론을 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최저시급이 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같은 질문을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받았을 때는 그저 대화의 공을 상대에게 넘겨주자. 보통 상대가 나를 훈계하거나 떠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고 나의 패를 내보이지 않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대화를 빨리 종료하는 기술이다. 이처럼 나의 공간을 문득문득 침범하는 사람들은 대개 나를 잘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이들이다.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서 계속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나의 깊은 감정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들에게까지 나의 공간을 열어 보일 필요는 없다. 또 사람마다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한 감각이 달라서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훅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관계를 이어가려면 나름의 대처법이 필요하다. 평정을 유지하면서 나만의 고유한 공간 감각을 고수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나를 지키는 법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말에 압도당하지 않는 습관. 사회적으로 약자일수록 소수자일수록 질문 세례를 받는다. 왜 뭐뭐를 안 하는 거야? 에서 시작한 질문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로 전개되어 너처럼 이야기하는 애들이 꼭 나중에 후회하더라 로 결말이 나곤 한다. 사람은 딱 자신의 경험만큼만 남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관심이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고 충고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자신의 말이 정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로는 무례한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 하지만 언제나 그럴 수는 없다.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불쾌감을 표현했더라도 그의 행동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적기에 이런 감정 소모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처럼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무례한 발언을 자주 해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집안의 어른이나 직장 상사인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화를 내기가 어렵다. 이들은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하느라 그러는 것이기에 정색하기도 뭐하다. 그렇다고 참고만 있기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서로 상처받지 않고 대화를 종결하는 데 필요한 자기만의 언어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주로 2개의 문장을 사용한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와,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는 피하고 싶은 상황 앞에서 거리를 두게끔 하는 말이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을 들었지만 논쟁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닐 때 상대를 쳐다보면서 감정을 배제하고 이 말을 하면 효과적으로 대화를 끝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라며 경청 자체에만 포인트를 두는 것이다. 세대가 다르고 경험과 처한 상황이 다르면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 심지어 내 생각도 바뀔 수 있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무덤덤한 인식은 상대에게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는 다짐이 되기도 한다. 인생에서 만나는 부정적인 말들을 모두 거대하게 느끼다가는 정신력이 남아나지 않을 테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는 대답하고 싶지 않고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용한 말이다. 애정이나 관심인지 간섭이나 훈계인지는 듣는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돈은 잘 모으고 있니? 남편 아침밥은 잘 챙겨주고 있니? 같은 질문이 반복될 때 더는 대꾸하고 싶지 않으면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피하고 싶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죽지 말자. 매일 조금씩 단호하고도 우아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다. 거절에 필요한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일일이 상처받지 않는다와 상대방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 두 가지다. 미셸 오바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들 부부를 공격하는 트럼프의 행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갑니다. 자존감 도도 떠나보내기. 학년이 올라가 반이 바뀔 때마다 친구를 새로 사귀는 것에 부담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곤 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단짝 친구와 친구들 무리에 계속 소속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던가. 어릴 때 나는 친구가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나의 기쁨과 슬픔도 대부분이 그들에게서 왔다.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한 번씩 왕따를 시키곤 해 무리에서 내쳐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평생 친구라는 말에 너무 오래 매어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를 지키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관심사가 달라져서 만나면 예전 이야기밖에 할 게 없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못한다. 돌아올 때는 늘 씁쓸하면서도 집에 와서 카톡방에 이런 말을 쓰곤 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 또 보자. 연애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오래 만났는데 섭섭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기적인 거겠지 같은 생각을 하며 관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세상에는 내게 빨대를 꽂은 것처럼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즉 자존감 도둑들이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어 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봐주는 사람이 있다. 그 하나로도 나는 운전을 아무리 해도 좋고 저금이 바닥나도 좋다는 기분이 들었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책 바다의 뚜껑에 나오는 말이다.
나는 첫 번째 문장을 뒤집어 보았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어 보다 작아지는 경우도 있다. 좋은 관계에서는 나의 존재감이 커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용기가 나지만 나쁜 관계에서는 쪼그라들고 소심해진다. 과거로 돌아가면 이런 이들과 꾸역꾸역 만나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그 사람과 헤어져. 당장은 어렵다면 일단 거리를 둬. 관계에서 불행을 느끼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그로 인해 더욱 자존감이 낮아져 나중에는 헤어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도 종종 보았다. 특히 부모, 친구, 연인, 직장 상사 순으로 나이를 먹을 때마다 자신을 휘두르려는 사람이 바뀌어간다. 삶의 어느 한때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아본 경험이 없으면 성장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휘둘리게 된다. 만날수록 해악이 되는 자존감 도둑들이다. 첫 번째는 나를 감정 쓰레기통 삼는 사람이다. 부모와 자식 간, 특히 감정적으로 깊이 교류하는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많다. 남편과 싸울 때마다 딸에게 남편 욕을 하고 남편을 습관적으로 비난하면서 딸이 자신의 감정을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을 많이 보았다. 자식이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하면 지 애비랑 똑같다, 이기적이다라며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감정 바지를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왔다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성인이 되면 최대한 빠르게 독립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를 볼모로 한 정서적 협박에 시달려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된다.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도 항상 하소연만 하거나 내 이야기를 꺼내도 금세 자기 얘기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뭔가 일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사람이라면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그런 이들은 성숙하지 못하다. 자신의 불행에만 함몰되어 당신을 존중할 여력이 없다. 두 번째로 걸핏하면 난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과도 오래 관계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관계란 애초에 누군가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것이다. 당연히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는 좋을 때가 아니라 좋지 않을 때 민낯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난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며 공감 능력이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이 말에는 그러니 내가 이해한다라는 뒷말이 생략되어 있다. 관계란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원래 그렇다고 말하는 이들은 권력관계에서 자신이 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악용하는 행태를 보인다. 세 번째로는 난 뒤끝은 없잖아, 내가 좀 4차원이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다. 아무렇지 않게 남을 지적하고 비난한다. 이것이 솔직한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식적이라서 그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서로 지켜야 하는 선이 있고 그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심하게 비판적인 이중성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남은 자주 비난하면서
자신이 받는 비난에는 이성을 잃고 분노한다. 그런 일을 옆에 두면 자꾸만 지적당해 자존감이 낮아지면서도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 속으로 억울함만 쌓이게 된다. 어른이 되어서 좋은 것 중 하나는 싫은 사람을 덜 봐도 된다는 것과 친구에 덜 연연하게 된다는 것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며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도 하고 나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도 관찰해 보니 행복감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깊이 있는 관계는 함께한 시간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나는 인간관계에서 무리하지 않는다. 알고 지낸 지 오래됐지만 만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당분간 만나지 않고 뾰족한 말을 던지는 사람에게는 여러 번 경고하다 정도가 심해지면 관계를 끊는다. 그러면서 좋은 사람을 최대한 옆에 두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더 좋은 사람들이 다가오곤 했다. 나 또한 모든 관계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꾸 노력하게 된다. 정윤정 시인의 시 방문객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다음 사람에게 옮긴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그러니 보석함에 보석들을 골라 담듯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난 언제나 주변 사람 때문에 울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다가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소중해. 옆에 있으면 울게 되는 사람 말고 웃게 되는 사람을 만나.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2015년 1월의 어느 날 강변북로를 지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나는 조수석에 있었다. 사고는 뒷차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일어났다. 가해자는 당일 감기약을 먹어 졸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우리 차는 뒷차에 받치면서 밀려나가 오른쪽 가드레일을 받고 멈춰섰고 조수석 자문이 통째로 날아갔다. 거기 꽂혀있던 지갑과 함께 내 기억력이나 체력 같은 것도 그때 많이 날아갔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다. 이 사고로 골반과 발목이 골절되고 방광이 파열됐다. 응급수술을 했고 이어서 2번의 수술을 더 받았다. 회사는 휴직했고 5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다. 이 사고로 나는 이전과 달라졌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시간관념이 달라진 것이다. 많은 청년이 그렇지만 젊을 때의 시간은 무한하게 느껴진다. 필요하면 하루 이틀은 자지 않아도 쌩쌩하며 에너지가 금세 충전되어 많은 사람을 동시에 만날 수 있다. 나 또한 체력이 아주 좋아 멀티플레이가 당연한 생활을 해왔다. 퇴근 후 항상 무언가를 배웠고 사람들 만나는 약속을 하루에도 여러 개씩 잡았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잠을 줄이면 됐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일이 없었다. 그것들은 언제나 가득 차 있었다. 20대 후반에 겪은 교통사고는 나의 몸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사고 후유증으로 뛰지 못하며 체력이 떨어져 밤을 새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전과 달리 12시가 되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체력이 떨어지니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이 느껴진다. 시간관념도 달라졌다. 무한하게 느껴지던 시간은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늠되고, 그 중에서도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내 것이 아닐 시간으로도 환산해 체감하게 됐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 나에게 유효한 시간은 얼마 없었다. 철저하게 내게 중요한 것들에 우선순위를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니 예전 같으면 그냥 참았을 만한 일 중에서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피하게 된다.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쓰면 정작 내가 필요한 것에 쓸 수 없으니까. 미용실에 갔을 때 일이다. 미용실에 가면 되게 그렇듯 헤어 디자이너가 내 머릿결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계속해서 말했다. 한두 번쯤 하고 말면 될 걸 몇 번이나 반복하던 그는 비용을 추가해 헤어팩을 하면 상한 머릿결을 개선할 수 있다며 권유하기 시작했다. 애초에 생각한 것보다 비용이 너무 비싸 거절하려고 죄송해요라고 말하려 하는데 문득 이 상황이 참 불쾌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용실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공간인데 그동안 미용실을 가면서 기분 좋게 나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이런 것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후에는 전까지로 숍을 운영하는 헤어 디자이너를 찾아 머리를 맡기게 됐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음을 실감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는 교통사고나 암 같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자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상상을 자꾸 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자꾸 되뇌는 것은 이것이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가치 없는 곳에 쓰지 말 것.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고 주위에 늘 사람이 따르는 인간관계의 고수들은 대화법도 분명 다릅니다. 물론 그들은 단순히 말하는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닌데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솔직하고 분명한 메시지로 동의와 지원을 이끌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이해받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일단 상대가 나를 알고 내 처지를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상대와 공감하고 상대의 마음을 울리고 설득합니다. 한마디의 말보다 마음으로 대화하고 가슴을 안아주는 느낌으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람을 얻는 마법의 대화 기술,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싸워서 상대를 때려 눕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욕적인 언사에 여유롭게 대처하면서도 상대의 수를 읽고 대화의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공격하지 않고 우아하게 이기는 기술을 알려줍니다.
일상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혜로 가득한 이 책은 원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늘 사람이 따르게 하는 마법의 대화 기술로 가득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말. 대화를 말싸움으로 바꾸는 망치. 하지만. 얼마 전 자동차를 대여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내 옆줄에 섰던 사람이 전 존스라고 하는데요. 포드 머스탱을 예약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직원은 기록을 조회하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네, 맞습니다. 하지만 포드 머스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네요. 라고 대답했다. 아니, 뭐라고요? 벌써 몇 주 전에 전화를 걸어 예약했는데요. 그러셨네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그 차종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군요. 이럴 거면 제가 무엇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 전화 예약을 했겠어요? 제가 빌려갈 한 대는 남겨두었어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근무하던 신입 직원이 예약 목록을 확인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내가 자리를 뜰 때까지도 이런 입씨름이 이어졌다. 왜일까? 직원이 계속 하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상대의 반감을 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은 대화를 말싸움으로 바꾸는 망치인 셈이다. 망치를 휘두르며 관계를 만들 수는 없다. 평화롭고 멋진 대화의 비법을 알고 싶은가? 이제부터는 하지만이라는 파괴적인 단어 대신에 그리고라는 건설적인 단어를 사용해보라. 그리고는 앞서 말했던 내용을 반박하지 않고 굳건히 해주는 아름다운 단어이다. 그리하여 대화가 논쟁으로 빠질 걱정 없이 계속 이어지게 한다. 앞서 든 예에서 직원이 네, 맞습니다. 포드 머스탱을 예약하셨네요. 그리고 죄송스럽게도 그 차종이 다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더 고급 차종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하지만이라는 단어는 보통 부정적인 소식을 이끌기 마련이다. 문서를 훌륭하게 잘 만들었네. 하지만 혹은 제가 이 일을 처리하는데 15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경우는 어떠한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10중 8구 반갑지 않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대출이 얼마 필요하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라는 말은 보나마나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거절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 나온 말은 열심히 들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물론 난 고함 지르고 있네. 그건 내가 기분 나쁘기 때문이야. 위 인용문은 물론 난 고함 지르고 있네. 하지만 그건 당신이 날 기분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라고 고치는 편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하지만이라는 단어는 상대가 말한 내용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혹은 비난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이라고 했다면 실은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다. 당연히 하지만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저항감을 느끼게 된다. 한 영어 선생님은 하지만에 대해 새로 깨달은 것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저는 20여 년 동안 교직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문장이나 구절을 잇는 접속어라고만 여겼죠. 하지만 워크숍을 통해 하지만이 문장을 연결하기는커녕 부딪히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문장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는 하지만이 앞서 말한 것과 나중에 말한 것을 동등한 위치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들과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여러 가지 연습을 해보았는데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 차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을 알겠어. 하지만 나도 널 팀에 넣어주고 싶어. 하지만 나도 약속해주고 싶어. 하지만 저와 학생들은 대화할 때 하지만을 쓰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교사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동료들도 정말 필요한 변화라며 동감하더군요.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은 발음 교정이나 철자, 문법을 학습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건설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단어 선택 방법 또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논쟁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그리고 최고의 지적 능력은 반대되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된다. 스콧 피츠제럴드. 피츠제럴드의 이 말을 좀 바꿔보면 최고의 인간관계는 반대 의견을 가진 두 사람이 적이 되지 않고 어울릴 수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는 그리고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즉각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옳아, 넌 틀렸어 라는 마음이 전달된다. 텅우 워크숍에서는 이따금 두 사람씩 짝을 이뤄 한쪽은 독신을 옹호하고 다른 한쪽은 결혼 생활을 예찬하는 연습을 하곤 한다. 목표는 상대가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해내는 것이다. 이때 자주 이루어지는 대화는 다음과 같다. 어떻게 늘 같은 사람과 함께할 수가 있어요? 너무 지루해요. 독신일 때는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얼마든지 갈 자유가 있지요. 그래요. 하지만 그런 자유는 곧 실증나는 법이에요. 밤늦게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 걱정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하지만 결혼은 구속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이며 각종 청구서며 집안 살림이며 일이 끝이 없죠. 그렇기는 해요. 하지만 흥청망청 파티가 밤마다 이어지는 독신 생활도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5분가량 시간이 흐르면 나는 대화를 중단시키고 느낌을 말해보라고 한다. 그러면 다만 역할 연습을 했을 뿐인데도 상대에 대해 화가 치민다는 대답이 나오곤 한다.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물어보면 말한 사람 스스로도 놀랄 만큼 거의 매번 그 단어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미처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일단 상대의 주장을 거부하고 자기 의견만 내세웠던 것이다. 하지만은 이렇게 진전 없는 말싸움만 이어지게 한다. 어느 쪽도 진정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잠시 후 나는 하지만을 그리고로 바꿔 넣으며 다시 대화를 계속하도록 한다. 그러면 저절로 대화가 공손해지고 부드러워진다. 맞아요.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건 늘 좋다고 할 수 없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최고라 생각해주는 아이를 가진다는 것도 멋지네요. 좀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이해해요. 그래서 구속 없이 자유로운 삶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군요. 참가자들은 대화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느끼고는 깜짝 놀라곤 한다. 말 한마디로 인해 상대 의견의 오류를 찾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라는 말은 긍정적, 부정적 소식을 모두 이끌 수 있다. 문서를 훌륭하게 잘 만들었네. 그리고 여기 이런 질문을 하나 더 넣어주면 어떨까? 혹은 이 일을 처리하는데 15분이면 충분하다고 제가 말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 컴퓨터가 곧 정상화될 테니 저도 대출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금 납부 관련 서류를 주실 수 있을까요?
등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누군가와 견해 차이가 있어 고민 중인가? 그렇다면 두 사람 모두 하지만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하지만은 갈등을 깊게 하고 그리고는 갈등을 예방한다. 하지만은 적대감을 낳고 그리고는 공감을 낳는다. 이제부터는 그리고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감정적인 충돌 없이 교환해보라. 사람을 얻는 대화법. 사람들은 당신의 귀를 원한다. 당신의 말을 정말 잘 들어주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가? 말을 잘 들어주는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가 상대의 말에 온통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는가?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어떤가? 아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당신의 말을 정말 잘 들어주는 누군가는 한두 명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완전히 상대에게 주의를 집중해 주는 것이 그로 하여금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주의 집중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라고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인지 완전한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탓에 오해, 실수, 갈등, 상처, 불화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한다. 분노의 대부분은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울부짖음이다. 이제 남들의 말을 정말 잘 듣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볼 것이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논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당신의 귀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미 화가 많이 난 사람이라고 해도 이 방법을 통해 달랠 수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사람들은 본래 관심을 끌기 위해 까다롭게 군다. 자신의 간절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더욱 강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를테면 고함을 지를 수도 욕설을 퍼부을 수도 있는 것이다. 화난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그는 저절로 목소리를 낮추고 이성적으로 굴 것이다.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연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작 뉴턴도 내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발견을 했다면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의를 집중한 덕분이다라며 주의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주의 집중을 통해 우리는 상대의 공격성에 가려진 진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제대로 이유를 찾았다면 해결하는 것도 금방이다. 잘 듣는 능력을 개발하라. 그러면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개선된다. 더 좋은 상사,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배우자 및 친구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말을 정말로 잘 들어주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가 내 곁에 존재한다는 것에 깊이 감사하지 않는가?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보는 것이다. 미국인들의 대화란 먼저 숨을 들이쉬는 사람이 듣는 쪽이 되어버리는 치열한 경쟁이다. 네이선 밀러. 네이선 밀러가 말한 대로 사람들은 대부분 들으려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말할 기회만 노린다.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황에서 남들의 말을 들어주며 기다리기란 사실 쉽지 않다. 가끔은 못 견디게 초조해지기도 한다. 항공기 조종사였던 내 남편은 이런 상황을 통신마비라고 부른다. 조종사가 무선 통신을 하면서 동시에 메시지를 주고받기란 불가능하다. 말하고 난 다음에는 들어야만 한다. 무선 통신 상황을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에 응용하면 어떨까? listen, 듣다라는 단어는 silent, 침묵하다와 같은 철자로 이루어져 있다. 내 말을 끝낸 후에는 오버 신호를 보내고
상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하자. 그리고 상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들어라. 상대가 말을 끝냈다고 신호를 보내면 그 다음에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무례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충격받기보다 즐기는 법을 터득하려면 한참 나이를 먹어야 한다. 펄벅. 펄벅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 먹은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듣게 되는 무례한 말에 대해서도 충격받기보다 즐기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세상에 무례한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이다. 그들의 말에 돋친 가시를 피하려면 정신의 피부를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살이 많이 쪘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가 절 보며 몇 킬로그램을 더 껴입었구나 하고 빈정거릴 때면 정말 슬퍼요. 라고 하던 어느 여성의 목소리는 정말이지 애처로웠다. 상대의 말에 맞는 부분이 있다면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그 말이 맞아요 라고 답한 뒤 화제를 돌려버릴 수 있다. 그래요. 전 다이어트에 문제가 있어요 라든지 전 뚱뚱한 게 아니라 수평지향적으로 타고났을 뿐이에요 라는 식으로 약간의 자기 비하를 덧붙일 수도 있다. 상대가 정말로 무례하다면 우리 모두 그렇지 않은가요? 라는 공격적 질문도 해봄직하다. 핵심은 상대의 말에 말려들어가 두 번째, 세 번째 발언이 이어지게 하지 않는 데 있다.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 국세청 직원들을 상대로 한 워크숍에서는 어느 직원이 내게 유머의 유용성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우리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적대적이에요. 우리를 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태도에 발끈하는 대신 우리는 국세청을 놀림거리로 삼은 시사 만화를 곳곳에 게시판에 잔뜩 붙여두었죠.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상대로 이걸 당신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비결입니다 라고 말하는 만화도 있었어요. 그런 만화를 본 사람들은 우리 역시 자기들과 같은 인간일 뿐이라는 걸 알았는지 태도가 훨씬 누그러졌답니다. 웃음의 힘을 배우기에 너무 늦었거나 너무 빠른 나이는 없다. 우리 가족의 성이 혼인 탓에 두 아들은 학교에서 끊임없이 놀림을 받았다. 뿔나팔 같은 별명을 달고 살다시피 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재치 있는 대답을 고민했다. 결국 찾아낸 대답은 그건 우리 이름이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실컷 불러줘 였다. 아들들은 얼마든지 부르라고 하자 오히려 그렇게 부르는 일이 없어졌다고 했다. 당신에게도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면 친구들과 함께 고민해보라. 그리하여 끔찍한 상황을 유쾌하게 바꾸기 시작하라. 입을 다물면 얻어맞을 일도 없다. 정말로 무례하고 공격적인 말을 들었다면 굳이 대답할 필요도 없다. 왜냐고? 코미디언 밥 몽크하우스의 말대로 침묵은 금일 뿐 아니라 잘못 인용되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조차 필요 없다. 애초부터 미끼를 물지 않아야 끌려다닐 일도 없는 것이다. 대신 화제의 방향을 돌리도록 하라. 텔레비전 심야 토크쇼에 출연했던 어느 여배우는 이 방법을 멋지게 써먹은 적이 있다. 진행자가 영화 출연 경력을 소개하면서 모든 영화에서 섹시함을 강조하는 역할을 맡으셨군요 라고 말한 것이다. 전국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15분을 고작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굳히는 데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그 여배우는 진행자와 언쟁을 벌이지 않았다. 대신 밝은 목소리로 영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새 영화의 장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군요 라고 응수했다. 진행자와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적절하게 화제를 전환한 것이다.
유머가 우리를 구원한다. 포춘지가 선정한 유수의 기업들을 돌며 유머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짐 펠리는 유명한 강연자이다. 내 친구이기도 한 그는 웃으면 통한다라는 소식지도 발행하여 꽤 많은 고정팬을 거느리고 있다. 그가 그 소식지에서 들려준 어느 유머러스한 비행기 승무원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느 날 장거리 비행기를 탄 짐 펠리는 전형적으로 까다로운 승객 옆에 앉게 되었다고 한다. 그 승객은 끊임없이 불평을 해댔다. 기내 반입용 가방이 짐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고 가운데 줄에 가운데 좌석을 배정받았다고 신경질을 내고 식사를 나눠주는데 2시간이나 걸린다고 인상을 찌푸리는 식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받은 점심 식사가 달랑 샌드위치 하나였다. 그 승객은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접시 위에 뱉어내고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눌렀다. 승무원이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공손하게 물었다. 그 승객은 샌드위치를 흔들어대며 이 샌드위치는 엉망이야 라고 고함쳤다. 승무원은 승객과 샌드위치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샌드위치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 나쁜 샌드위치 같으니라고. 순간 까다로운 승객은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옆에 있던 짐 펠리는 참다 못해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잠시 후 그 승객도 따라 웃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훨씬 고분고분해졌다. 짐 펠리는 나중에 그 승무원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고 한다. 그건 고전적인 방법이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전 25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지요. 까다로운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해야 했어요. 비행기에는 늘 최소한 1명씩 그런 승객이 탑승하니까요. 제대로 상대해주지 않으면 결국 다른 모든 승무원과 승객을 기분 나쁘게 만들거든요. 전 다른 승무원들에게도 곤란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물어보았죠. 예를 들면 승객들의 연결 항공편 탑승 시간이 촉박한데 비행기 터미널 진입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든지 기계 결함 때문에 이륙을 포기하는 상황 같은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치든 승객들에게 유쾌하게 응답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든 유머 감각을 잃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했어요. 아무리 기분 나쁜 승객이라 해도 제 비행을 망쳐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결심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마크 트웨이는 유머는 가장 위대한 구원이다. 유머가 터지는 순간 짜증과 분노는 사라지고 다시금 유쾌한 기분이 찾아온다라고 했다. 어떤 일이 닥치든 유머 감각을 잃지 않겠다고 당신도 결심할 수 있는가? 그렇게 결심한다면 머지않아 험악한 욕설을 내뱉는 대신 낄낄거리고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삶을 슬퍼하기보다는 웃어버리는 편이 인간에게 더 어울린다. 세네카. 전국적인 규모의 강연자 대회가 끝나고 호텔 체크아웃을 하려고 기다리면서 나는 우연히 전 상원의원 밥 머피 옆에 서게 되었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재미있는 사람이다. 때마침 젊은 직원이 짐가방 운반용 수레에 커다란 나무 화분을 싣고 지나가자 그는 걔가 룸서비스를 주문한 모양이군 이라고 중얼거렸다. 덕분에 나를 포함해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한참을 킬킬거렸다. 잠시 후 나는 어떻게 그런 재미있는 말들을 생각해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웃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답니다 라고 대답했다. 당신도 유머와 친해지는 것은 어떨까? 제대로 주위를 살피기만 한다면 삶은 코미디로 넘쳐난다라는 배우 멜 브룩스의 말은 100번 옳다. 토크쇼에서 재치 있는 대화가 나온다면 눈여겨보고 기억하라.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뉴스 만평을 보고 소리내어 웃었다면 그 내용을 적어두어라. 출처도 잊지 말고 기록하라. 실수를 저질렀다면 이를 과감하게 유머의 소재로 삼아라. 늘 웃을 일을 찾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넘겨버릴 수 있다. 그 말이 옳습니다라는 마법의 표현. 누군가 불만을 터뜨릴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편이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상대의 불평을 누그러뜨리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키기 일수다. 왜냐하면 설명은 곧 변명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명이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에 불만은 한층 커진다. 직장에서 전화벨이 울려 수화기를 들었다고 하자 곧바로 고객의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 대체 거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요? 3주 전에 카탈로그를 부탁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이때 고객은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전화기에 대고 직원들 몇 명이 독감으로 결근을 하는 바람에 일이 밀려버렸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고객은 이를 변명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면서 당신네 사무실 직원들의 건강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요. 나한테 카탈로그를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 알려달란 말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누군가의 불평을 듣게 되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어쨌든 사실이라면 그 말이 옳습니다라는 마법의 표현을 동원하라. 화난 사람들은 대개 나름의 논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다. 그럴 때는 뭐가 잘못되었는지 구구절절 확인하기보다 그 말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말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설명은 입씨름을 연장시키는 반면 동의와 인정은 입씨름을 막아준다. 불평에 대해 설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백해 무익하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3A 방식이다. 최근 우연히 3A 방식의 효과를 목격할 기회가 있었다.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갔는데 대기실이 온통 10,000원이었다. 간신히 빈자리를 찾아 앉아 1시간을 꼬박 기다렸지만 대기인 수는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없었다. 신문이며 잡지를 뒤적이다가 하품을 하며 연신 시계를 쳐다보던 뚱한 표정의 한 남자가 결국 일어나 접수대로 다가갔다. 네, 손님, 무슨 일이시죠? 접수 직원이 물었다. 대체 어찌 된 거요? 3시 예약을 했는데 4시가 되도록 아직 의사 얼굴도 못 봤단 말이에요. 진료가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접수 직원은 바로 3A 방식을 도입했다. 어그리, 동의하기. 손님 말씀이 옳습니다. 3시 예약이 맞습니다. apologize, 사과하기.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 죄송합니다. 수술이 길어지는 바람에 의사 선생님이 외래 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act, 행동하기. 제가 수술실 쪽에 연락해 얼마나 걸릴지 알아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남자는 더 이상 불평하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상대 앞에서 대체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하는 시간보다는 해결하는 시간이 더 짧은 법이다. 그렇다. 변명하지 말고 곧바로 행동에 나서라. 어째서 잘못되었는지 길게 설명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일을 바로잡는 것이다. 워크숍에서 내가 이 말을 하자 한 신사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지난 금요일에 이걸 알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날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하고 아내를 데리러 갔지요. 제 시간에 출발하긴 했지만 길이 꽉 막혀 보통 때보다 시간이 3배나 더 걸렸어요.
길에 나와 기다리던 아내는 멀리서 볼 때부터도 몹시 화난 모습이었죠. 마침내 차를 세우자 아내는 대체 어디 있었던 거예요? 5시 30분에 온다고 했잖아요. 라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난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나도 막히는 길을 운전해 오느라 힘들었다고 대답했지요. 아내는 한층 더 화가 나서 길이 막혔는지 어떤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이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생겼는지 걱정이 되어 죽을 뻔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계속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전 폭발에 아내더러 차에서 내리라고 고함을 질렀지요. 기대했던 저녁 식사가 엉망이 된 겁니다. 그때 3A를 알았더라면 전 당신 말이 맞아요. 5시 30분에 오기로 했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는지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이제부터 당신하고 약속했을 때는 길이 막혀도 제 시간에 도착하게끔 더 일찍 출발할게요. 라고 말했을 텐데요. 합리적인 규칙이 중요하다. 혼자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선, 신호등, 횡단보도나 도로 표지판 등이 몽땅 사라져버린다고 상상해보라. 어떻게 될까?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한 대혼란 상태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인간 활동은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도로 운전 규칙 덕분에 우리는 불과 몇십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차들이 반대 방향으로 싱싱 달리는 와중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모든 운전자가 규칙을 지키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스포츠에도 규칙이 있다. 권투 선수가 마구잡이로 상대를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가? 여기에도 뒤통수나 벨트 아래는 때리면 안 되고 종이 울린 후에도 상대를 칠 수 없다는 등의 규칙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화에는 규칙이 없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 합의된 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남이 말하는 데 끼어들고 대화를 독점하는가 하면 어떤 개인에 대해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기도 한다. 행동에 표준이 없는 상황, 앞서 인용한 제임스 미치너의 말을 빌자면 모두가 파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면 처음부터 대화의 규칙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연인, 직장 동료, 가족과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을지 의논하라. 그리고 이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결혼하면서 부부싸움이 벌어져도 절대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라는 규칙을 만들면 좋다고 이야기하자 워크숍 참가자들 중에는 이 말을 치면서 진작 그렇게 해야 했는데 라고 탄식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싸움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든지 바보 멍청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든지 오래전 일을 들춰내지 않는다든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유용한 규칙들이 많다. 상대가 규칙을 어기기 일보 직전임을 알려주는 암호, 예를 들면 아이쿠, 경계경보 등을 정해두는 것도 좋다. 가장 민감한 주제가 다루어질 때에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3가지 규칙을 더 정리해보자. 1. 남의 의견에 대해 부인하지 않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혹은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식의 발언은 하지 않는다. 상대가 틀렸다는 말은 화만 돋우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저라는 주어를 동원한 외교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저는 그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거나 실제 상황에 대해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차이를 알겠는가? 저를 사용하면 상대를 개인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내 입장을 밝힐 수 있다. 2. 낮은 목소리 유지하기. 고함 지르는 것은 삼가라. 이성적인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이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다.
작가 스탠리 호로비츠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대화 수준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목소리가 커지면 그만큼 듣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공정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3. 과거보다 미래에 초점 맞추기.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며 어떻게 상황을 좀 더 개선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모두가 서로에게 예의를 갖출 것으로 확신한다면 규제 따위는 필요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집단에든 한두 명의 막무가내형 인간이 섞여 있기 마련이다. 기회만 있으면 남들의 생각은 아랑곳 없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 말이다. 바로 이 때문에 규칙이 필요하다. 여기서 40층짜리 고층 아파트에 사는 내 친구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우리 아파트 입주자 회의는 늘 아수라장이었어. 그래서 많은 입주자들이 아예 참석하지도 않으려고 했지. 작년에는 사회를 보던 입주자 대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모두 조용히 하라며 의사봉을 쾅쾅 쳐댔는데 정말 끔찍했어. 네가 보내준 텅우 소식지를 읽고 난 후 곧바로 입주자 대표에게 가서 전문 진행자를 불러오자고 제안했어. 이사진의 회의 결과 그렇게 하기로 결정됐고 얼마 전 진행된 회의는 아주 매끄럽게 흘러갔지. 진행자는 우선 참석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회의 안건과 진행 규칙을 정리했어. 그리고 토론이 잘 이어지도록 했지. 그랬더니 불과 2시간 만에 끝이 나더군. 작년에는 5시간이 걸렸는데 말이야. 누군가 돌출 행동을 하면 진행자는 곧 규칙을 상기시켰어. 덕분에 개인에 대한 공격은 곧 사안에 대한 논의로 바뀌었지. 당신이 옳다는 마음을 넘어서라.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언젠가는 안 갚음하겠다는 다짐이 여전히 살아있는가? 자, 그 기회를 빼앗긴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이나 상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 되갚아주지 못하게 된다면? 작가 세뮤얼 버틀러는 우정도 잘 수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선이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지금 당장 수선에 나서도록 하라. 먼 미래의 기회를 기다리다가는 영영 손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후회 없이 세상을 떠나노라 였다. 당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오해 때문에 서로 냉담하는 사이가 되었다면 먼저 당신이 옳다는 마음을 넘어서라. 과거는 과거로 흘러가게끔 하라.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이다. 누군가 무엇인가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그 누군가임을 기억하라. 하지만 상대가 먼저 시작했잖아 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체면이 중요한지 우정이 중요한지 진지하게 자문해보라. 마틴 루터킹 2세는 눈에는 눈이라는 규율은 모두를 장님으로 만든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제 자존심은 삼켜버리고 올리브 가지를 내미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떤가?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는 것이 분노라면 그 곤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존심이다. 안네 프랑크는 인간 성격의 최종적인 모습은 그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썼다. 당신의 모습을 앙심으로 가득 찬 것이기보다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보자. 당신이 상대에게 먼저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 시시콜콜 따지지 말자. 난 그저 다시 네 친구, 형제, 자매 또는 연인이 되고 싶을 뿐이야. 우리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지? 라고 말해보라. 친척이나 친구와 최근 말다툼한 일이 있는가? 너무 바빠 가족과 함께 외식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행동하라.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 책을 쓰는 동안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몇 주 전 우리 가족은 캘리포니아에서 모였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자식과 손자들이 빠짐없이 모여 성탄절을 보낸 것이다. 아버지는 어린 손자와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얼굴로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제일 큰 선물은 함께 보낸 그 며칠의 멋진 시간이었다. 우리는 카누를 타고 승마와 산책을 즐기기도 했다. 하와이의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아버지에게 정말 멋진 성탄 휴가였다는 엽서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이 얼마나 고맙고 즐거웠는지 알려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일을 먼저 처리하느라 결국 엽서를 보내지 못하던 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나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다. 아버지와 함께한 어린 시절, 그리고 그 이후를 순서대로 떠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감사 엽서를 보냈다. 당신 인생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하는 상대는 누구인가? 수선해야 하는 관계는 무엇인가? 평화는 풀뿌리 수준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 출발점은 당신이다 라고 한 의사겸 작가 스코펙의 말을 기억하길 바란다. 꾸물거리지 말라. 5분의 시간을 내어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라. 아니면 자리에 앉아 그간 미뤄두었던 감사 편지를 써라. 그 행동을 후회할 일은 없을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후회하겠지만 말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